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피곤해들 보이시네요. 네? 등록하셔가지고 일주일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그죠? 그다음 내용이라도 귀에 팍팍팍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렸으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개인 성향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요것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론에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데 민법은 이해가 잘 되는 분이 있고, 민법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또 학개론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공부할 때 힘들어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여기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조는 모습도 들어오고 집중하는 모습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대충 보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이랑 같이 할 때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따 수업이 마치고, 그죠? 이 학원 건물을 빠져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아까 뭔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집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인용해서 복습적인 부분을 조금 하시면 유지가 좀 되지만, 그래봐야 이틀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이 교실은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시 매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한 싸움이 돼요. 나는 이미 다 궤도에 올라갔고 정리가 돼 있는데 아직은 시험장에 들어갈 날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아는 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차에 대한 거는요, 최대 기간은 6월까지예요. 그죠? 빠르게는 3, 4월까지는 1차가 궤도에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 때부터는 2차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2차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2차 수업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은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수업은. 그리고 이제 1차 위주로 정리하시다가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된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2번 연속 1차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돼요. 한 번만 넘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자, 내가 3월달 시험에 60점이 됐어요. 아, 그래, 이제는 내가 2차를 가도 되나 보다. 2차를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2차는 듣기만 했지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4월달쯤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2차는 분명히 공부를 했으니까 종전보다 성적은 조금 올라가는데 60점은 안 나와요. 근데 1차가 됐다고 보고 1차를 손을 좀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1차에 대한 점수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본인이 당황한다고요. 한번 있어봐.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2차를 하기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2차를 버리고 1차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5월달 시험이 되면은 1차가 다시 6점이 돼요. 그럼 또 얘를 버리고 다시 또 2차 들어갔는데 6월달 시험 보면 다시 또 1차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곤란하고, 그래서 2달 연속으로 6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궤도에 올라섰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난이도가 틀리거든요. 예. 월마다 볼 때. 그러니까 난이도가 바뀌고 누가 냈든지 간에 60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죠? 예, 너무 늦게 와서 상담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남아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요, 그 운동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습관을 만들면 하게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해줘.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담배 태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담배도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길들였던 습관 때문에 밥 먹으면 한 대, 뭐 하면 한 대 이렇게 피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서부터 남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남는 사람이 많으면 가는 사람이 좀 뻘쭘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 가고 혼자 남아있으면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총각 그래서 오늘 남는다고? 뭐 표정은 오늘 말고 다음 주 뭐 이런 표정 같네. 앞에 최천현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아 오늘 아니야? 가볍게 얘기하래. 김천현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그래? 뒤에는 우리 이천현 남아서 공부하나? 그래? 참.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갔다 오면 다 사라지는 거야. 아무도 그때만 잠깐 있고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소용이 없죠. 이게 그의 합격자가 높으려고 그러면요. 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어느 학원은요. 그 안에서 조금 그래도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 교육부장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오전 수업 마치고 자기들끼리 복습을 갖다 6시까지 하고 가요. 6시까지 지금 1월 달부터 벌써.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그걸 갖다 재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최천이 오늘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선약이 있는 거야? 선약이 있다고? 남친이야? 아니잖아. 그잖아. 참. 그럼 다음 주부터는 남어? 참. 그 마지못해서 그걸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그죠? 남아서 공부하시고. 여기 우리 두 분 여사님도 언젠가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언젠가? 서로 얼굴을 보고 참 네가 대답해 뭐 이런 표정이 주죠. 공부를 하셔야죠. 그게. 그래서 합격을 하죠.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누구 되고 누구 안 돼 보세요. 안 된 사람 얼마나 그게 참 그렇게 했어요. 그죠? 당분간 이 대전 지역사회 얼굴도 못 내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하여간 하자는 대로 잘 하시면 얘는 60점 이상은 맞게 해드려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얘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민법하고 밸런스는 맞춰줘야 돼요. 예? 평균 60점이니까. 그죠?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유념하시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뭐 물고 있네. 자, 자연 특성을 했어요. 그죠? 자연 특성을. 그 다음에 하는 게 토지의 무슨 특성이냐면 인문 특성이에요. 인문 특성은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 왜 만들어냈냐면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리적인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얘 때문에 물리적인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낼 때는 다 이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의 성질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위치의 가변성. 즉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이동시킬 수는 없어도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하고 조천 일대가 합쳐져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뭐로? 세종시로. 근데 얘가 지금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얘네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있냐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얘가 행정도시로만 탈바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지만 무슨 위치는 바뀐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는 다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생산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산은 불가능하지만 용도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은 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증성 때문에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유 이용을.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도 뭐를 요구한다? 이걸 요구해요. 둘 다. 그러면 이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대한 토지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우리가 일부는 택지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농지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임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택지의 수요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택지를 우리가 도시용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자원의 일부를, 즉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그죠?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해서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용도 변경 쓸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전체 양은 불변이죠. 불변이지만 이 안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특정한 용도의 토지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를 바꿔서 쓸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바꿔 써야 돼요. 그렇죠?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해서 임지의 일부로 용도 변경한 거 우리는 택지로 조성해서 쓴 거지 농지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바꿔 써야 된다.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그러니까 얘가 등장한 거는 얘 때문에. 얘가 등장한 거는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분리시키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하나 남은 애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얘는 얘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위치의 가변성과 뭐를? 용도의 다양성을. 거기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가게 되면요. 파생 현상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합 분할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충남 연기군 지역일 때는요. 이게 한 2차선짜리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앞에 자전거 포도 있고요. 조금만 뭐 식당도 있고, 조금만 뭐 슈퍼도 있고, 조금만 농기구 수선하는 데도 있고, 요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자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면으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제 길 따라가면 여기 이제 농가 주택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여기 이제 논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면서 도로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6차선, 8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탈바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도로가에 있던 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이면에 있던 농가주택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환경이 바뀌면 얘도 사용 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 상업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업적이면 소규모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학원 건물 같이 대형 건물들이 막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별 농가주택의 요 면적만 갖고는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를 개발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땅을 다 사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부지를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개의 부지가 하나의 이렇게 획지처럼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위치도 변할 수 있고 용도의 변화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의 기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최유 이용률 상태가 되잖아요. 환경에 맞게끔. 그죠? 그러니까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은 분리시켜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인문적 특성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은요, 잘 그 인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참고로요, 36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문제 2번이 있어요. 그죠? 2번.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에서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해놨죠. 그럼 전 틀렸겠죠. 그렇잖아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면 4번 지문 있죠.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가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529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이거 기출이라고 그랬죠? 작년에 봤던 거. 거기 3번 문제 가시면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생하는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여기도 5번 부증성, 4번 영속성, 3번 부동성, 2번 개별성, 1번 부증성. 여기도 역시 인접성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1번 지문에 가면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봤던 거하고 뭐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왜 1번 지문으로 넣냐면 여기를 정리할 때 대부분의 학계론 기본서에서는 우리 기본서에서는 부증성에서 최유 이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일반적인 교재에는 이게 없어요. 최유 이용이. 여기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배울 때 최유 이용을 여기서만 배워요. 인문적인 특성에서만. 근데 이거는 부증성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착각을 유도한 거예요. 지대 또는 지가가 발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나 최유 이용이라는 건 용도의 다양성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러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쓴 지문을 재활용을 해요. 표현만 살짝 달리해서. 그러니까 자주 쓰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대론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하는데 돌아오면 나중에 왜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는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본문으로 가셔서 39페이지로 가시는 거예요. 자, 39페이지 가면 4장의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 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이걸 한 6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중에 우리 교재에는 공간성에 대한 거 하고요.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정도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 중에서는 정리할 게 공간 정도, 그 다음에 위치 정도까지만 알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가 이거를 토지는 본질적으로 자연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얘도 있었어요. 우주 이래가지고 해서 한 6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근데 우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번역한 게 너무 철학적으로 번역해놔서 우주라는 거는 물상대의성에 기초한 형이사학적인 모양으로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우주라는 게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안 되니까 이게 학계론 기본서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고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냐 용어 정도 알아두는 거는 공간하고 뭐 정도 위치 정도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먼저 보면은 공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공간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 보게 되면 공간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몇 차원 공간으로 본다. 3차원 공간이자 이걸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의 단면을 잘라봤을 때 수평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중.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하.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으로 얘기를 해요. 즉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공간 개념은 이 수평에만 국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는 수평 공간만 인식하고 거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중하고 어디까지? 네, 지하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공간 가치를 파악하면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위에서 한 4번째 줄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요. 영미법상에서 나온 거를 이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공중에 관련된 건 공중권, 수평은 지표권, 이건 지하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를 보게 되면 공중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하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공중권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사적인 공중권하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누는데, 아까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이게 무한대로 인정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인정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겠죠. 비행기가 여기 다닐 때마다 이 사람에게 통행료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떨어뜨리거나 뭐 이래야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공간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그 이상의 공간은 공적인 공중권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항공로 등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중권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1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 밑에 가면 공중권의 종류 중에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뭐가 있다. 공적인 공중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 위에 참관안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정책론에 가면 토지 정책 수단 중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걔하고 연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그리고 왜 이거를 여기서 또 설명 안 하냐면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원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도 나중에 이제 정책론에 가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묶어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죠? 네. 개발권 양도제는 여러분 시험에 2번 인용을 했어요. 2번. 출제는 했던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그때 그렇게 답으로 나온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게 뭐냐. 그게 답이 개발권 양도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표권이라고 있어요. 지표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작물을 경작을 하고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표권 중에 보게 되면요, 그거를 물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상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이게 권리가. 그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요,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선형주의라는 게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라는 거는 수변지역에서 쓰고요. 여기 선형은 건조지역에서 써요. 자, 그러면 수변지역이라는 건요,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을 때 유역지를 채용한다는 얘기는 유역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보면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드는데 결국 뭐가 내려서 비가 내려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로 주변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그 수로의 물을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연히 무슨 주의를 채용하겠어요? 유역주의를. 근데 여기 있는 선형주의를 쓰는 것은 건조지역이에요.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만약에 땅을 이쪽에다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로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선 쓰고 난 나머지 물을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쓰는 구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역주의가 있고 선형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여기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선형주의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한테 배웠을 때는 우리나라 민법은 유역지를 쓴다라고만 배웠지 어느 게 나은 방법이다 이런 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갑자기 문제를 툭 내는 거야. 유역지와 선형주의가 있으면 유역지가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야. 그건 나라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죠? 기상 상태에 따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 및 토지에 관한 거는요. 요렇게만 이건 뭐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우리가 배가 다니지 못하는 거를 항행이 불가능한 수로라고 그래요. 배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수로가 있으면 이 물 및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이렇게 중앙까지 인정해줘요. 중앙까지. 근데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 이럴 때는 요 주변 가장자리까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줘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강이 국경이나 도계나 군계를 표시하게 되면 중앙선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위에 북한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의 국경이 있죠. 국경이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강 중앙이 국경선인 거예요. 강 중앙이.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을 삼게 되면은요. 국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러시아 애들하고 중국 애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국경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 강이 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봄이 되면 이 강이 어떻게 돼요? 해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음이 녹는 속도하고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비례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강의 줄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면적이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어디로 가요?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에 해당하는 면적쯤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를 요구하겠어요?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들이 얘기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국경선은 여기라 이거죠. 여기. 강중앙.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거 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강의 흐름이 바뀌어서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되면 이제 거꾸로 얘네가 얘기하는 거죠. 돌려줘. 그래도 무슨 소리야. 니네가 얘기했잖아. 이게 중앙이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분쟁이 생기는 그런 구조들도 나와요.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영미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면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내면 혹시 뭐 요 정도 쓰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서? 지표권에서. 그래서 그 4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 민법은 무슨 입장이 있다? 유역지 입장이 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4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지하권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지하권이란 토지구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때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억할 거는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예, 지하권에서 얘기하는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그죠?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돼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 주지만 못 사는 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는 기초 공사하다가 이런 매장 문화재 같은 것이 만약에 출토가 되면, 그죠? 매장 문화재. 만약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또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냥 조용히 덮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거 신고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여기가 유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이 공사를 스톱을 시키고 여기를 발굴을 해요.
그럼 이 발굴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재가 나온 거는 정부가 가져가고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왜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서울에 가면 그 왜 몽촌토성이라고 있어요. 풍납동 쪽에. 그게 조합 아파트 그 기초공사다 그게 터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 발굴 비용을 조합원들이 내야 돼요. 근데 조합원들이 다수니까는 집단으로 반발한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그 지역만 정부가 발굴 비용을 대기로 하고 지금까지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개인이 하면은 그냥 비용 물어야 돼요. 그 사례도 소개된 적도 있어요. 그 대구에서 살던 사람이 경주로 나가서 그 한식 무슨 그 음식점 하려고 한옥 하나 매입해갖고 손보기 위해 정원 같은 거 손보려고 기초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청에 나와서 공사 스톱시키고 초기 발굴 비용 7천만 원을 그 사람이 부담했을 거예요. 개인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거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는 감정가의 50%를 발견한 사람에게 줘요. 그죠? 그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땅 파는 게 낫냐?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낫냐? 어디가 낫다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나은 거예요. 뭘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단적인 예고 석유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개인 소유 인정 안 해줘요. 이건 그냥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 애들은 인정해줘요.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유전이 터지더라도 그건 개인 소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기서는 낼 게 이거 2번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17회 16회 2번 연속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거기 양가로 3번에 지하권이 있잖아요. 지하권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건 밑줄 치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위치성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자, 요 위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요. 위치는 크게 나누면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협의의 위치, 광의 위치, 최강의 위치 이건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절대적 위치라는 거는요. 이걸 얘기해요. 지리적 위치를. 얘는 불변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동성 배워봤죠. 그러니까 얘는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적 위치는 크게 분류하면 이제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고요. 이 안에 사회나 행정적 위치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얘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이 위치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는 없어도 무슨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이라는 애가요. 원래는 종착역이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이었었어요. 근데 수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천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 이 집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천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천안에도 대학이 아마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통학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가 본 거죠. 지하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얻어줬냐면 원룸을 얻어준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5-6개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숫자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룸의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년 퇴직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원룸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막 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호선이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넘어가서 신창인 것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 보내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 원룸 보증금이다 여기다 부담이 크잖아요. 이제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불러들인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그럼 비례해서 뭐는 늘었겠어요? 공실은 늘은 거예요. 공실이 늘어난데 천안 지역의 대학 중에 일부가 기숙사를 확장 공사하겠다가 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대학가 근처에서 대학들이 기숙사 확대한다고 그러면은 지역 그 상인들이 반발해요. 신촌에서도 이 여대가 그 기숙사 확장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하숙 사업이나 이런 거 하던 분들이 그 정문 앞에 가서 데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문 사학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헤아리질 못하고 기숙사 확장이 웬 말이냐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기숙사를 확장하면 주변에 뭐 하숙이나 원룸의 수요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부동산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변화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들어가면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돈만 잠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게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천안의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얘가 연결이 됨으로써 무슨 위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 위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있죠. 그 땅의 가치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비옥도를 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농사 지을 때는 생산성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 있죠. 도시 지역에서는 얘가 중요한 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비옥도가. 그럼 도시 지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근성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접근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면 2번에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라고 돼 있죠. 그 정도에서 발생되는 상대적 비용을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뒤에 문장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상대적 비용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노력 있죠. 이것까지 내포한 거를 교통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 역을 중심으로는 상권이 발달돼 있죠. 상권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왜 저기 기업들 중에서 보면요.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 있죠.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디겠어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얘네가 그 유통에 보면 백화점 갖고 있잖아요. 얘네 모든 백화점 지점은요 다 역사에서 들어가요. 여기서 통로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것도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가 되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그냥 통로를 따라 가지고 그냥 백화점으로 들어가니까 또 쇼핑하고 나와서 그걸 타고 다시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란 말이죠.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용에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항상 높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단은 뭐냐면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대상물. 접근의 대상물이 만약에 편익시설이면은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이런 게 있으면 살기가 좀 괜찮을 거예요. 그죠? 5분 거리에 원전이 들어서 있고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퍽퍽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상가주택이라든가 버스 종점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철길 옆에 주택 있죠. 이런 애들은 일정한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와 접근성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근접성하고 접근성이 있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 내포하는 개념인데 근접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접근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광고하다 보면 여기에서 5분 거리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철역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목적물이 만약에 건물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광고할 때는 여기에서 5분 거리 얘기했을 때 5분 거리는 직선 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건물이 있어도 관통하고 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걸어서 가게 되면 아무리 가더라도 시간을 재봐도 5분 이상은 충분히 걸려요.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그러면 예전에 왜 경기도 저쪽에 뭐 원당이나 뭐 벽제나 이런 데다가 경기도 일원에다가 이 집장사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짓고 이제 분양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광고가 뭐냐면 시청까지 45분 막 이렇게 낸다고요. 거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몇 분 걸린다는 거예요. 45분. 이거는 새벽 3시 있죠. 새벽 3시에 140 밟고 쭉 가면 45분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근데 저거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저게 1시간을 넘어서요. 옛날에 이 광고를 냈을 때는요. 그때는 사람들의 인식 중에 의식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근거리는 1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기조였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광고해 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로 얘기하냐면 주차 공간 갖고 얘기해요. 그죠? 역 앞에 바로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을 따져봤더니 한 300m 위로 올라가야지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는 저기서 가까울지는 몰라도 뭐는 떨어지는 거예요.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정 기준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층에도 슈퍼가 있고요. 2층에도 슈퍼가 있고 지하에도 슈퍼가 있어요. 규모는 다 비슷해요. 어디 가겠어요? 1층 가는 거예요. 고객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많이 이동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소매 상점들은 접근성을 중시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기도원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안 중시해요. 기도원 위치는요. 국도 타고 나가다가 보면 그죠? 편말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잘 보지 않으면 발견도 잘 안 돼요. 정신병원 이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틀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입지에 가게 되면요. 주택은 생활의 편리성, 거주의 쾌적성 이런 거 선호해요. 상업지는 수익성 이런 거 선호하고. 그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판단 기준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8페이지에 부동산 이제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오늘 나눠드린 요거는 한번 쭉 풀어보셨나요? 아직 안 풀어봤나요? 네, 그래요. 5분 정도 쉬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왜 틀렸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